아스날은 67%의 점유율로 경기를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막판까지는 스코어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앞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극적인 마르티넬리의 동점골로 결국 무승부를 기록했죠. 오늘 경기를 통해 드러난 아스날의 박스 미드필더가 지닌 위험성과 있죠.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알다시피 아르테타의 3-2-4-1은 매우 변화무쌍합니다. 각 선수들이 특정 포지션에 얽매이지 않고 높은 유동성을 보이죠. 상대의 마킹에 혼란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는 초반부터 아스날이 경기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이 되었습니다. 시티는 실바를 중앙에 두는 4-5-1 블록을 활용했지만 그 형태가 고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아스날 수비진의 압력을 가하기 위해 전방 깊게 올라가면서 실제 배치는 4-4-2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시티에서 가장 에너제틱한 실바는 언제든 라인을 넘나들며 압박을 가할 수 있었죠. 시티 전방 2명이 압박에 나섰기 때문에 아스날은 센터백들이 1대1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항상 수적 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패배 압박 시스템은 언제든 상대를 집어삼킬 수 있죠. 이를 위해 라이어가 올라와 사실상 세 번째 센터백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팀버는 위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졌습니다. 항상 수적 우위 덕분에 전진할 수 있는 폭을 얻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던 장면은 라이스가 깊게 내려와 3백을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전진 패스를 구사하지는 않지만 1차 빌드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공격 방향을 설정하는 데 강점을 지닙니다. 만약 그가 내려오지 못하면 종종 팀버가 안쪽으로 들어와 세 번째 센터백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아스날은 항상 3대2의 수적 우위를 유지하며 경기를 풀어나가려 했습니다. 라이스나 팀버가 유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아스날은 상황에 따라 보다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칼라피오리가 과감히 전진해 터치라인을 밟을 수 있었고 트로사르는 하프 공간으로 이동해 호사노프를 부담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피벗 지역으로 내려가 압박의 탈출구 역할도 수행해냈죠. 라이스와 수비맨디는 나란히 피벗으로 플레이하는 데 익숙합니다. 덕분에 메리노가 시티 포켓으로 이동해 아스날은 박스 미드필드 형성이 가능했습니다. 이 형태가 아스날의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이 되었죠. 아르테타의 유동성은 하나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이름이죠. 때로는 칼라피오리가 안쪽으로 들어와 수비 맨디와 함께 더블 피벗을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트로사르는 터치라인에 위치해 후사노프를 상대할 수 있었고 상대 풀백을 끌어내면서 센터백과의 간격을 넓히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라이스는 후방 빌드업 리더뿐만 아니라 라인 사이를 파고드는 러너 역할도 수행할 수 있었죠. 즉 아스날은 다양한 박스 미드필드 형태와 두 개의 계단식 라인을 통해 시티 수비에 지속적으로 균열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펩은 이번 경기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2-4-1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보통 4-4-2 혹은 4-2-4 블록을 형성합니다. 투톱이 상대 피벗을 마크하고 피벗들이 중앙을 보호하는 방식이죠. 또는 적절한 타이밍에 상대 센터백을 압박하고 피벗이 이를 지원해 빌드업을 방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시티 수비 형태는 어느 쪽에도 명확히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도쿠가 팀버를 압박하는 속도에 맞춰 수비 맨디와 메리노도 동시에 내려왔습니다. 라인더러스는 어느 누구에게도 붙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수비 맨디가 튕겨내면서 메리노는 그의 뒤쪽에서 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도 비슷합니다. 박스 미드필드로 인해 중원에서 4대3의 수적 우위를 점합니다. 로드리는 넓게 퍼진 트로사르와 메리노를 동시에 마크할 수 없었죠. 또한 시티 피벗이 따라 나오면서 라인 사이에 넓은 공간이 형성됐습니다. 요케레스가 내려와 메리노에게 연결하며 트로사르의 침투까지 이어지는 3자 움직임이 나왔죠. 결국 시티는 전반 내내 아스날의 박스 미드필드를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펩은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스날 수비진을 압박하면서도 동시에 중앙을 보호하길 원했죠. 실바와 함께 압박을 수행하던 홀란드를 한 칸 내려 피벗을 견제하게 합니다. 대신 도쿠가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와 스토퍼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이는 중원에서 4대4 균형을 유지하며 압박을 시도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스날은 이를 쉽게 뚫어냈습니다. 메리노가 넓어진 풀백 존으로 내려와 패스 각도를 만들었고 라인더러스는 측면으로 따라 나가기를 꺼렸습니다. 수비 맨디가 한 번에 돌아서면 곧바로 중앙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 큰 문제는 도쿠와 홀란드의 수비 호흡이 맞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수비 맨디가 내려와 메리노에게 공을 전달하면서 아스날은 시티 1차 압박을 간단히 벗겨낼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해결책으로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블록 전체를 압축해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상대가 수적 우위를 활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윙포워드들이 풀백 상대로 1대1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무대가 쉽게 마련된다는 점이죠. 트로사르와 마도에케는 이러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략하려 했습니다. 칼라피오리가 중앙으로 좁혀 들어가자 포드는 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트로사르는 측면에서 넓은 공간을 부여받아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티 풀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이 벌어지자 칼라피오리가 언더래픽을 통해 인터벌 사이를 공략하기도 했죠. 아스날의 왼쪽 측면 공격은 시티 블록을 측면으로 이동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트로사르는 다른 선택지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곧바로 측면 전환을 하는 것이죠. 아스날의 주요 전술 중 하나는 마두에케와 오라엘리를 계속 1대1 매치업에 노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마두에케는 과감히 돌파하거나 크로스를 통해 공략하려 했죠. 하지만 도쿠가 헌신적으로 내려오면서 때로는 두 명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팀버의 높은 유연성은 아스날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깊은 위치에 머물면서도 마두에케가 고립됐을 때 빠르게 오버래핑을 시도합니다. 수비 한 명을 끌어내야 마두에케에게 통제된 1대1 구도를 부여했죠. 실제로 마두에케가 오라엘리를 상대로 슈팅을 기록한 장면은 이런 시퀀스를 통해 발생한 사례였습니다. 즉 아스날은 시티 상대로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점점 더 유동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술에는 동전의 양면이 존재합니다. 보상을 얻고자 한다면 그만큼의 리스크도 감수해야 하죠. 풀백의 인버팅은 수비 전환 시 필연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측면이 완전히 비는 상황이 생깁니다. 심지어 칼라피오리가 매우 유동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죠. 3-2-4-1은 수비 시 카운터 프레싱, 즉 빠르게 볼을 빼앗아 경기를 재정비하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드러나면서 찰나의 순간 홀란드에게 득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해당 장면을 보면 칼라피오리가 언더래핑을 통해 수비진에서 완전히 이탈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스날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빠른 역압박을 시도해 공을 되찾으려 했죠. 하지만 홀란드의 뛰어난 연계로 압축된 블록이 단숨에 뚫리고 맙니다. 문제는 칼라피오리가 비우던 풀백존에 있습니다. 아스날 수비진은 2명이 3명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홀란드의 압도적인 스피드를 앞세운 공격은 아스날의 약점을 정확히 공략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쉬운 점은 살리바의 바디 포지션입니다. 홀란드가 바깥쪽으로 침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리바의 몸은 라인더러스 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이 때문에 홀란드를 제대로 견제할 수 없었고 공이 도달했을 때 몸을 다시 되돌려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전술이 가져오는 양면성입니다. 박스 미드필드를 통해 시티 중원을 압도하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수비 전환 시 한 번의 실수로도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죠. 이를 통해 완벽한 전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날은 계속해서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선수는 수비 맨디였습니다. 그는 세 가지 움직임을 통해 후방 빌드업을 매끄럽게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리 조절입니다. 수비 맨드는 압박하기 애매한 위치에서 항상 볼을 받아냈습니다. 특히 홀란드와 최대한 가까운 위치에서 공을 받고 돌아섭니다. 공격수가 압박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돌아섰을 때 앞쪽에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위치했죠. 두 번째는 엇갈린 배치입니다. 종종 시티 포워드들이 피벗들을 마크할 때 아스날은 그들을 엇갈리게 배치했습니다. 한 명은 낮게 다른 한 명은 더 앞선 위치에 두어 포워드의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이를 통해 앞에 있는 선수가 공을 받아내거나 상대 피벗을 끌어내 라인 사이에 있는 선수에게 여유를 제공할 수 있었죠. 마지막은 포켓공간 침투입니다. 시티가 어느 정도 내려앉아 아스날 후방이 압박받지 않을 때 그는 홀란드의 수비 그림자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자신의 채널에서 벗어나 반대편에서 공을 받아내는 움직임도 병행했죠. 즉 수비맨드는 이 세 가지 움직임을 통해 시티 블록의 균열을 만들어 빌드업을 안정적이고 위협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반면 시티는 빌드업 과정에서 문제를 겪었습니다. 아스날의 압박을 의식한 나머지 시티 선수들은 블록 바깥에서 공을 받아내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즉 중앙 연결고리가 부족해 공수 간의 유기적인 연결이 끊긴 상태가 발생했죠. 그 결과 아스날은 중앙을 걱정하지 않고 압박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시티는 뒤로 밀려나면서 볼을 전개하거나 측면 루트로만 공격을 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죠. 따라서 펩은 공격과 수비에서 주도권을 내준 후 실리를 선택했습니다. 5-4-1 블록을 형성해 스코어를 지키겠다는 전략이었죠. 5-4-1 블록의 장점은 수비를 낮게 형성했을 때 가장 강력하다는 점입니다. 아웃라인 전체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를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방 막판 실점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수비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5백은 수비 높이를 애매하게 형성할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비 원칙 중 하나는 라인을 높게 설정할 때 동시에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는 뒷공간을 편하게 공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시티는 여러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후방에 5명이 있다 보니 수비 조율이 안 될 경우 오프사이드 트랩이 실패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또한 투톱이 아닌 원톱 체제에서는 볼을 배급하는 후방 선수에게 압박을 넣기 어렵죠. 즉 발밑이 뛰어나지 않은 선수라도 충분히 패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상대가 킥모션을 취할 때 이미 뒤로 스프린트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비진은 침투하는 마르티넬리보다 훨씬 늦게 스프린트를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몸의 중심도 미리 뒤로 가져가지 못했죠. 결국 이러한 모든 잠재적 위험이 한꺼번에 드러난 장면이 바로 마르티넬리의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아쉽게도 원정에서 승점 3점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반면 아스날은 경기를 주도했음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죠. 이번 경기에는 여러 숨겨진 전술적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주목한 장면이나 전략적 포인트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